어제는 이제 이더리움 2.0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더리움 말고 이제 그 밖에 암호화폐들, 그리고 그 암호화폐에서 사용되는 분산 합의 기술, 이런 쪽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16장 나머지 부분을 좀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블록체인이 크게 공개형과 폐쇄형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공개형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들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개형이라는 의미는 이 블록체인의 블록 값을 누가 생성할 수 있냐, 이제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는 아무나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성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하냐 안 하냐. 비트코인은 누구든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누가 볼 수 있는지, 다 볼 수 있는지, 일부만 볼 수 있는지. 당연히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공개형이냐 아니냐 하는데요. 저 블록체인의 블록 값을 누가 생성할 수 있는지는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서는 누가 채굴자가 되는지는 좀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지분 증명 같은 경우에는 지분자 그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예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발한다든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더리움 같은 것을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조금은 합의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검증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게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이 꼭 암호화폐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그 불가역성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내부적인 어떤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을 쓰고 싶다. 그러면 굳이 이런 블록체인은 공개형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내부에서 자기네들 사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서비스를 운영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을 쓰게 되겠고, 폐쇄형이라는 개념 말고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는데, 이 컨소시엄은 이제 복수의 기업들이 이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폐쇄형 블록체인 중에 하이퍼레저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저는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리눅스 재단에서 여러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패브릭이라든지 한 5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뭔가 블록체인 기반한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하이퍼레저들을 가져다가 이제 소스를 우리 그 기업에 맞게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패브릭은 뭐 이 운영 방식은 뭐 이런데 그냥 핵심은 그냥 뭐 투표하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퍼레저라는 거, 폐쇄형 블록체인이라는 거, 그런 개념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은 그 처리율이 낮다는 거죠. 10분마다 블럭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블럭 크기가 1메가밖에 안 되고, 그래서 뭐 신용카드의 거래량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몇 가지 뭐 이미 소개된 기술들도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 번째가 샤딩입니다. 샤딩. 그래서 블록체인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개. 그래서 이더리움 2.0은 64개 사드로 그 블록체인을 나누고 있죠. 근데 이 샤딩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 증명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비트코인을 샤딩해서 블록체인을 몇 개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 블록체인에 이제 그 소속된 어떤 사용자들이 있고 이쪽 체인에 소속된 사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체인에 소속된 사용자 간의 거래는 이제 문제없이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독립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요 샤드에 소속된 체인에 있는 사용자가 다른 체인에 있는 사용자와 체인에 있는 사용자 거래를 하려면 이제 크로스 샤드 거래라고 그래요. 근데 이 거래들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샤딩 문제, 수평 분할을 했는데 이제 그 분할된 소속된 트랜잭션이 소속된 샤드가 다른 사용자 간의 거래를 어떻게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처리해 줄까? 그러면 이쪽 샤드에도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고 저쪽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쪽엔 반영되고 저쪽엔 반영이 안 되면 일관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증명을 하니까 이제 채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채굴자들을 또 나눠야 돼요. 채굴자를 나눠서 어떤 채굴자들은 A 샤드를 채굴하고 어떤 채굴자들은 B 샤드를 채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채굴자들이 제한적인 어떤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암호화폐에서는 채굴자들을 나눠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채굴자의 수가 문제가 돼서 이제 생태계가 원래는 건전했는데 나누다 보면 적어져서 잘 운영이 안 되는 샤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의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또 그 필요한 그 블럭을 생성해주는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자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임의로 배정을 해요. 검증자들, 너 요번에는 이제 A샤드의 소속이야. 다음번에 너는 C야.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바꿔가면서 해줘요. 그래서 어느 한 검증자가 계속 특정한 샤드의 블럭들만 만들지 못하게끔 옮겨가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샤드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체인이 1000개를 처리할 수 있으면 2개를 만들면 똑같은 시간에 2000개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는 게 이제 샤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롤업이라고 하는 건데 좀 내용을 좀 처음에 올렸던 거랑 비교해서 좀 바꿔놨어요.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롤업은 그 비트코인을 설명드릴 때 그 설명한 기술 중에 하나가 지불 채널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불 채널은 트랜잭션들을 매번 할 때마다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자기들끼리 하고 나중에 최종 결과만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는 그런 방법이 이제 페이먼트 채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계층 기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체인 자체에서 뭔가 그 기능이 동작하는 게 아니라 체인과 별도로 동작을 하고
어떤 최종적인 결과들만 이제 체인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점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매번 트랜잭션 할 때마다 체인에 올려야 되면 각 트랜잭션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매번 올리지 않고 별도로 자기들끼리 하고 결과만 올리게 되면은 수수료는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죠. 원래는 그 10개가 다 이제 그 메인 체인에 올라가야 되는데 10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올라가서 10개를 처리한 그런 결과를 낳으니까 이제 이계층을 이 롤업은 그런 지불 채널과 마찬가지로 이계층 기술을 그러니까 메인 체인에서 그 기능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현하고 나중에 필요한 정보만 메인에 올려가지고 그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업은 지불 채널을 조금 더 제너럴하게 만든 거예요. 지불 채널은 그냥 목적이 소액 지불을 여러 번 하는 건데 소액 지불을 여러 번 하는 걸 메인 체인에 등록하기에는 수수료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메인 체인에는 이제 소액 거래를 여러 번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만 올리는 건데 이 경우 또 지불 채널은 A와 B 두 명의 사용자가 여러 번 거래한 거를 이제 요약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롤업은 여러 사람들이 한 어떤 행위들을 올리지 않고 종합해서 나중에 한번 올리는 그런 형태가 이제 롤업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들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종합 정보만 하나 올리는 그런 방식이 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체인에다 안 하고 별도로 하는. 그래서 이 롤업의 종류에는 낙관적인 롤업이 있고 JK 롤업이 있고 소버린 롤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간단히 설명드리면 낙관적인 롤업은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별도 검증을 따로 하지 않아요. 별도 검증을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종합된 요약 정보를 나중에 올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요약된 정보에 문제가 있다고 누가 이제 컴플레인 하면은 그때 이제 취소시키는 거고 만약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하면 그냥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적인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부정을 안 할 거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그 부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을 또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낙관적인 방법을 쓰면은 뭔가 나쁜 짓을 또 누군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냥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여기에 트랜잭션에 이상한 거 있어요 하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취소가 되는 거고 그걸 한 사람한테 뭐 어떤 암호화폐에서는 이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이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뭔가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지만 올려놓고 즉시 확정이 안 되고 그 기간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야 확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즉시 확정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JK 롤업은 이제 얘네들의 트랜잭션들, 종합하는 트랜잭션들이 다 유효하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겠고, 그 증명된 증명을 이제 게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증명할 때 영지식 증명을 이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명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스마트 계약으로 등록해 놔가지고 얘네들이 스마트 계약으로 등록된 프로그램들이 이 검증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리면 이
이 트랜잭션이 이 스마트 계약이 동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신 검증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소브린 롤업은 이제 아예 별도 그 체인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서 막 여기서 하는데 이 체인이 따로 만들어서 얘가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인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여러 작업들이 하고 이 작업에 최종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떤 결과들만 이제 메인 체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소브린 롤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나름대로 체인 하나 따로 만들어요. 무슨 화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닌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그 트랜잭션들을 다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종합적인 결과들만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올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브린 롤업의 이점은 뭐냐면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뭔가 동작을 하는 거고 메인 체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JK 롤업이나 낙관적인 롤업을 하려면은 이제 그 원래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소프트웨어들이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인식할 수 있게끔 싹 다 바꿔줘야 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 뭐 하드포크라든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싹 지들끼리 다 알아서 하고 이제 페이먼트 채널처럼 이제 종합적인 정보만 나중에 올리는 방식이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롤업 기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매번 원래 있던 체인의 그 트랜잭션들을 올리지 않고 별도 뭔가 처리하고 그것들을 10개든 20개든 30개든 그런 것들의 처리 결과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정보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주체인에 그게 이더리움이 됐든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이 됐으면 비트코인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수도 더 많이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더리움에는 여러 종류의 롤업들을 구현해가지고 이런 스마트 계약 구현해가지고 올려놔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롤업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트랜잭션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성능을 확장시키는 기술에는 샤딩, 롤업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 향상 기술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은 수학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어쨌든 영지식 기술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익명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몰라야 되겠죠. 잘 몰라야 되겠고 또 얼마를 주는지도 몰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네로는 영지식 증명을 이용해 가지고 스텔스라는 어드레스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 주소 말고 다른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주소는 그 목적지, 대상,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식별해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식별을 못하는 거죠. 식별을 못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서명할 때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링 서명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익명성을 더 높이는 거죠. 누가 서명했는지 모르게 하는 거죠. 여러 UTXO 중에 어떤 UTXO의 주인이 서명했는지를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액도 숨기고, 금액도 모르게 하게 되겠고, 뭐, 주소도 식별 못하게 하겠고, 서명값도 어떤 UTX로 서명했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방식을 모네로가 이제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나쁜 쪽에서, 그러니까 그때 어제 말한 것처럼 엠번방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쁜 일들 할 때, 뭐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돈을 주고받을 때 이런 화폐 갖고 하는 거죠. 추적이 잘 안 되니까 더. 그래서 이제 나쁜 면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익명성을 이런 암호화폐들이 보장해야 좋은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일장에서 이 익명성 얘기할 때 완전 익명성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남용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조건부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뭔가 법적으로 뭔가 승인이 되면 누군가는 그걸 철회해 가지고 이 어떤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이게 나쁜 쪽으로 안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거죠. 그리고 Zcash라는 애도 조금은 이제 다른 방법을 쓰지만 여전히 영지식 증명 기술을 써서 이제 그, 그 금액을 숨기고 뭐 여러 가지 그 익명성을 높이는 그런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cash, 모네로 이런 것들은 암호 기술에 있는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익명 기술들을 가져다가 암호화폐에 적용해서 조금 더 프라이버시를 많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향상시킨 건데 이게 과연 그럼 좋은 거냐 이런 거는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익명성이 잘 보장됐을 때 이중 사용을 그래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얘가 이 똑같은 걸 또 두 번 쓰는 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또 방지하는 게 이제 이 기술을 도입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대시라고 하는 애는 이제 조금은 생각하기 쉬운 기술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이제 코인들을 섞어요. 섞어가지고 이제 그 원래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블록체인을 살펴보면은 한 주소의 주인이 누구랑 거래를 하고 뭐 얼마를 주고받은지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주소의 사람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누구와 언제 거래를 했는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에 추적할 수 있는 거를 끊어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코인들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섞으면은 A가 뭐 여기서는 이제 금액이 5, 6이니까 3, 2, 3, 3이 되니까 약간은 식별이 되겠죠. 2는 얘한테 나온 거겠지. 그렇게 나는데 실제 대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금액들을 다 똑같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불할 때 이게 섞을 때 동일한 액면가 금액들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3BTC가 가고 또 3BTC가 다른 데 가는데 그러면 A가 B한테 갔는지 B가 A한테 줬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결고리들이 자꾸 끊어져서 이제 이 거래를 추적하고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하고 거래했는지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시는 이제 정확한 정해놓은 액면가로 쪼갠 다음에 그 액면가 도인들을 여러 사람들이 섞어가지고 다시 나눠주게 해가지고 이제 이 거래 내역들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주게끔 만든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암호화폐들을 우리가 실제 뭔가 물건을 구입할 때 아니면 뭔가 할 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이 암호화폐들의 그 가치가 너무 유동적인 거죠. 하루아침에 막 1,000만 원씩 오르고 막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피자를 사 먹을래야 사 먹을 수가 없죠. 오늘 적정 가격을 줬는데 그 가격이 내일 아침 되니까 1,000배 넘는다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큰 돈을 이제 실제 뭔가를 구매할 때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 암호화폐의 돈은 변동성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변동성이. 그래서 변동성이 없게 만들려 그러면은 이제 이 코인이 어떤 기존
실물화폐나 실물자산과 연동을 해가지고 이 코인은 얼마의 금에 바꿔준다. 뭐 이런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블한 코인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확한 이 경제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가격 변동성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화폐 담보형이 있고요. 암호 자산 담보형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담보를 하고 그 담보된 걸 바탕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기존에 우리가 실세기에서 썼던 화폐하고도 비슷한 개념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 초기의 달러는 금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격을 변동을 뭔가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암호화폐도 그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그게 베이스 코인 테라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테라는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테라는 이게 사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뭔가 가격이 오르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가격을 끌어내리고 또 가격이 내려가면은 무슨 조치를 해서 가격을 올리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개수를 확 없애거나 또 늘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리즘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테라인데 테라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무담보형들도 등장을 했는데 뭐 테라가 그렇게 그런 형태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개념들이 나오니까 이제 중앙은행들도 지금은 실물화폐를 발행하는데 이제 중앙은행도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쓰게끔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실물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화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CBDC라고 합니다. CBDC에서 중국 뭐 여러 나라들 중국은 이미 도입했나? 하여튼 그 CBDC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제 실물화폐 대신에 암호화폐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건 거래할 때. 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게 원래는 그 실물화폐를 찍어내는 비용이 그게 보통 비용이 또 아니래요. 특히 요즘 이 동전들은 100원짜리인데 100원보다 가치가 크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실제도 그만큼 실물화폐를 우리가 또 많이 안 쓰고 뭐 신용카드나 뭐 이런 다른 거래들 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정부에서 만약 얘가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CBDC를 도입해 쓰는 게 어떤 이 정보화 사회에 또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CBDC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돼야 되는 그 가격 변동성이 없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NFT예요. 그래서 이제 막 블록체인에 그 거래 내용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막 저장하자 해서 그게 이제 발전해서 나온 게 바로 NFT입니다. 그래서 이 NFT는 블록체인에 뭘 저장하냐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정보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애가 주인이 누구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들,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주가 누구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 소유주가 누구다 만드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일부를 또 소유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금액에 있는데 얘가 하나의 NFT 토큰이면 그 NFT 토큰의 일부 소유를 또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죠. 전체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부 사가지고 저 뭔가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내가 보유한 자산이 늘어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수익 같은 것도 음악을 몇 번 들으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NFT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정보 그리고 이 소유권 정보들을 판매할 수 있게, 거래할 수 있게, 쪼갤 수 있게, 이제 공유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게 이제 N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FT는 이 토큰들은 이제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 1BTC와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1BTC면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의 토큰들이 다 가격들이 다른 거죠. 요 그림을 나타낸 토큰의 가격은 뭐 69밀리언 달러가 되고 어떤 애는 100달러도 안 되는 그림일 수 있는 거죠. 같은 하나의 토큰이고 같은 하나의 전자서명 뭐 이렇게 거기 그 블록체인에 등록된 토큰인데 가격이 천차만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NFT들이 이제 또 블록체인 환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은 저 금액이 적절한가 막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리고도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NFT라는 게 또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의 등장이 어떤 변화를 우리한테 좀 가져올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중재자가 필요했던 서비스들을 중재자 없이 이해 당사자 간에 거래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리플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해외에 송금하는데 원래는 여러 은행을 거쳐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수수료 떼가고 미국 은행에 수수료 떼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거래를 되는데 직통으로 내가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리플을 보내게 되면 걔가 받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개자가 필요했던 서비스에서 중개자를 제거하는 용도로 이제 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서비스들을 이제 그 부동산에 원래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중개 수수료가 꽤 비싸죠. 그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면은 또 거기에 몇 프로니까 이제 금액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되는데 이제 이 중개자가 사라지는 게 과연 그러면 이득인가? 이제 이런 측면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자가 없어도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부동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중개자가 없을 때 이제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팔려는 사람들은 뭔가 홍보도 해야 되고 내 집 정보도 뭐 해야 돼도 보여주는 것도 내가 직접 다 해야 되겠고 이게 어떤 중개자 같은 중개자한테 비밀번호 알려서 좀 와서 보게 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되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중개자가 있으니까 중개자를 빼면은 저렇게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개자가 없어도 그 참여자 이해 당사자들이 크게 불편함을 안 느끼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중개자한테 들어가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만약 부동산처럼 고액이 거래가 돼야 되겠고 불편해. 중개자가 그래도 내가 돈을 한 100만 원 낼 테니까 좀 뭔가 내 대신에 많은 것들을 처리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부동산을 이렇게 중개자 없이 할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은 또 여전히 중개자 있는 방식을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중개자를 제거한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변화는 프로슈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참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유료화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 참여했을 때 뭘 잘해주면은 뭔가 뭐 지금도 뭔가 쿠폰도 주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뭔가 장려책들을 우리가 금전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이 장려책을 그냥 누군가가 서비스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저절로 처리가 되는 거죠. 저절로. 이게 뭐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스마트 계약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뭐 예를 들면 어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스토어제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아 있는 그 하드디스크의 일정 공간을 이제 여기한테 쓰게끔 주게 되면은 돈을 이제 코인을 주는 거고요. 스티밋은 이제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건데 글을 올리면 또 보상을 주게 되겠고. 그러니까 글을 막 올려가지고 많은 글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그거에 대한 유인책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돈을 줄 수 있는 또 편리하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적 동영상을 촬영해서 공유하면 또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내 서비스를 많이 쓰게 할까? 그러면 뭔가 장려책을 줘야 되는데 그 장려책을 우리가 제공하기가 조금은 이제는 편해지는 거죠. 이런 코인을 새로 만들든지 이더리움에서의 토큰을 발행받아서 토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토큰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막 참여를 하는 그리고 참여가 돼서 활성화되면은 이 사람은 또 다른 쪽으로 또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슈머에 대한 이제 보상 방식이 많이 발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구현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막 활용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DB에다가 일반적인 DB에다가 저장됐던 거래 내역들을 DB에 저장하지 않고 블록체인에 저장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에스토니아는 되게 IT 정부인데 얘네들은 이제 정부의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은 뭐가 좋을까? 나중에 수정을 못 해요. 정부가 나중에 공개를 할 때 분리해서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공개를 하는데 내용을 바꿔서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거죠. 비밀 정보들도 뭐 기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정부 문서들이 공개가 되는데 그때 공개되는 문서들을 해시해가지고 요 블록체인과 아까 비교해 보면은 그때 만들었던 문서랑 똑같다는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에다가 정부의 모든 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선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 기반한다는 것은 투표한 값들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조작해가지고 값을 바꿔가지고 뭔가 투표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게 어려워지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MW에서 했던 건데 이제 요즘은 또 저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중고차 거래를 할 때 그 미터기를 막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20km 뛴 건데 한 5km 뛰었다고 그 미터기를 조작해가지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스마트 카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주행 기록들을 계속 서버에 날리는 거예요. 서버에 날리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면 나중에 어떤 차량의 주행 기록을 보면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 기기에 있는 그 수치를 바꾼다고 해서 조작이 안 되는 거죠.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서버에 침입을 하게 되면 흔적을 지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막 지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해킹할 때 이제 로그 정보들, 중요한 로그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킹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불가역성을 보장하니까 이제 로그를 조작할 수가 없죠. 침입한 흔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증명서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법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ID라고 해서 탈중앙 아이디 방식 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졸업장을 발급하고 그 졸업장을 이제 블록체인에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회사에 입사할 때 졸업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졸업장의 해시값을 구해서 그 한기대 사이트 블록체인에 와가지고 그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짜다 아니다라는 거. 뭐 증명서들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내가 졸업증명서, 뭐 성적증명서, 아니면 뭐 면허증 이런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놓으면 조작이 안 되는 거고, 누구든지 조회해가지고 그 증명서가 위조된가 아닌 것인지 실제 맞는 증명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가역성이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에 우리가 데이터들 저장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이 블록체인은 대부분 다 그 에이징 기능이 없어요. 즉 계속 누적만 되는 거예요. 누적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은 스테이밋은 컨텐츠 내용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있어요. 컨텐츠 내용까지. 블로그에 쓴 글 내용도 거기에 저장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저를 비방하는 글을 막 올렸어요. 근데 가짜야. 그러면 지우고 싶잖아요. 근데 못 지운 거죠. 잊혀질 권리들이 원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옛날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잊히고 싶은데 못 잊는 거지. 그럼 삭제를 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는 그런 정보들은 저장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사람들의 잊혀질 권리를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뭔가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은 조작되면 안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데 올리고, 또 아까 어딨어? 이런 주행 기록들은 잊혀질 권리는 아닌 거죠. 그럼 뭐 조작되면 안 되니까 올릴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조작되면 안 되고 지워되는 것도 아니고, 정보 분석은 영구적으로 보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어떤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넣었을 때 지울 수가 없다. 그게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잘 생각하고 어떤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활용할 때는 이제 그 초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항상 의문이 되는 게, 블록체인은 이제 불가역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 데이터베이스도 수정 못하게 만들면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기 자신도, 그 트랜잭션을 만든 그 사람도 못 바꿔요. 그리고 블록을 생성한 사람도 나중에 그 블록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반 DB와 다르고요. 물론 이 블록체인들은 탈중앙이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가 수많은 노드에 중복돼서 유지되고 있지만,
DB는 그렇지 않죠. 물론 DB도 여러 개를 중복해가지고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이 또 블록체인 같은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반 DB를 과연 그런 불가역성을 만들게끔 뭔가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실제 그 폐쇄형 블록체인들은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지 않고 이런 불가역성을 제공한 DB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뭐 그러니까 불가역성을 제공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디지털이니까 싹 지고 싹 받으면 되는 거니까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게 불가역성을 제공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도 불가역성을 제공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부탈린이 그거 한번 했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늘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보상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블록체인이 뭔가 중단이 되면 그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